그 휴민트라는 제목이 사람을 통한 정보 활동을 뜻하는 것인데 어떻게 재밌게 만들어 볼까 이런 지점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요, 그 영화 휴민트가 개봉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그 첩보전 세계란 도대체 어떤 건가 관심들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휴민트라는 게 뭐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사실 좀 입에 안 붙는 말이에요. 일단 휴민트라는 게 뭔지부터 들어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적 정보 자산을 휴민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잠입해서 대상자를 관찰하거나 대상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내는 걸 이제 휴민트라고 부르고요. 요즘 뭐 많이 하는 뭐 도청, 네. 감청, 위성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인 자원을 뜻해서 이제 택인트라고 이제 별도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휴민트는 그러니까 아주 전통적인 방식의 첩보전, 정보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뭔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 그런 걸 얘기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택인트라고 부르는 정보들은 이렇게 사람을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을 면밀하게 보지 못하면 이제 알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제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할 때 나오는 특유의 버릇 같은 것들을 네네. 휴민트들은 집어낼 수 있지만 택인트는 못 집어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대부분 관련 인원들은 자신이 전화를 하거나 어딜 갈 때 내가 감시당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지만 자기가 믿고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이제 그게 좀 약간 내려질 때가 경계가 있거든요. 허물어지니까. 그래서 네. 택인트의 중요성이 높아지겠지만 아직도 역사상 중요한 첩보전과 정보전의 결과물들은 대부분 휴민트가 얻어냈죠. 아니 얼마나 중요한데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성이나 뭐 다른 감시 장비로 잡히지 않는 내밀한 내용을 예. 포착할 수 있는 거죠. 2008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어요. 근데 그 건강 문제가 아주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좀 회복된다는 첩보가 있어서 청와대 기자들이 어떤 상태냐 이렇게 물었는데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혼자서 양치질은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어머 그걸 어떻게 양치질하는 알아요? 정도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거는 옆에서 누가 양치질을 하는 거를 지켜볼 수 있는 사람? 김정일이 양치질을 할 수 있는 걸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면 그런 얘기를 듣고 네. 전할 수 있는 사람? 이거는 인적 네트워크가 아니면 찾을 수가 없거든요. 1월 달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미국 특수부대가 가가지고 네네. 체포했잖아요. 근데 대통령궁이든 어떤 건물이든 뭐 일반 가정처럼 방 한두 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수많은 방 중에 오늘 저녁에 마두로 부부가 자고 있는 방을 정확히 들어가서 체포를 한다? 맞네. 또 어딜로 예. 긴급 대피를 한 걸 찾아낸다? 이거는 거기 침대를 갈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그 정말 내밀한 데서 하는 네. 내부에 첩자가 있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네. 결정적인 순간에 휴민트는 빛을 발합니다. 그러니까 마두로 축출 작전에도 이번 휴민트가 아마 적용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분석을 해주신 거예요. 실제로 이 휴민트를 통한 어떻게 보면 공작 이런 게 물밑에서요 굉장히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북한 보위부 출신의 탈북민이 털어놓은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첩보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북한 장교라든지 보위부 사람을 흡수해가지고 핸드폰, 북한 핸드폰에 심을 하나씩, 유심을 하나 심어줍니다. 그 유심을 심은 핸드폰은 갖다가 사물함에다 갖다 놔도 50m 안에서 대화 내용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작전 회의를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 듣고 있다. 그런데요. 자, 이렇게 놀라운 첩보의 세계를 진짜 그 내막을 들여다보려면 이걸 해보신 분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국정원에서 30년간, 무려 30년간 첩보 활동을 해오셨던 정일천 전 국장님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국장님, 어떤 일 하셨습니까? 저는 92년도에 예. 지금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 시절에 임용이 돼서 주니어 시절에는 대북 정보를 분석하는 분석관으로 잠시 또 활동을 했고요. 예. 그 이후에 재직 기간에 한 대부분인 한 25년 정도를 공작 부서에서 공작원과 같은 어떤 휴민트를 심고 그들을 통해서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공작관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아,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보기관에서 저희가 이제 공작이라고 표현을 하는 용어가 다소 좀 어둡고 네. 좀 음침한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공작기관에서 추진하는 정보 활동을
정보기관에서 추진하는 공작이라는 게 네.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 간의 정상적인 외교 활동을 통해서 실행할 수 없거나 또는 그렇다 하더라도 뭐 군사적인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어떤 전쟁 우려가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국가적인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기관에서 국가의 개입을 숨기고 비밀리에 그 목표를 달성하는 예. 그런 활동을 우리가 공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정보기관다운 가장 활동이고 정보기관만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우리가 공작이라고 표현. 네, 공작에 대해 개념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신 게 공작원을 아니라 그 공작원이 아니라 공작관 그 역할을 하셨다고 예,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두 개가 차이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공작관과 공작원의 가장 큰 차이는 예. 신분상에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작관은 정보기관의 공작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우리가 공작관이라고 그러고 네. 신분상으로는 국가공무원 신분이죠. 아, 그다음에 이에 반해서 이제 공작원 같은 경우는 예. 정보기관이 어떤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일종의 계약직 스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작원 같은 경우는 공작관이 예. 지시를 받아서 네. 현장에서 공정활동을 수행하고 공작 어떤 임무가 완료가 된다든지 공작 목표가 소멸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뭐 해고를 한다든지 또 활용도가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해고하는 예.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게 공작원입니다. 아니 아까 잠깐 자막으로 나갔습니다만 그런 이제 공작관이셨던 거고 공작원을 고용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뭐 종교인, 교수, 직업이 상당히 다양하네요. 그렇습니다. 공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연의 직업을 가지고 예.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전업으로 공작 활동에만 전념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작원을 저희가 물색하는 가장 기본 기준이 뭐냐? 네, 뭐예요? 어떤 특정 수행해야 될 특정 임무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채널A에 대한 어떤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채널A 직원이나 또는 채널A 직원의 가족들 아, 내부를 이 포섭해야 되는 잠재적인 예. 가장 좋은 공작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심이 없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제 신분을 숨기고 활동을 해야 된다고 잠깐 언급을 하셔서 이거를 보통 이제 블랙 요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랙과 화이트의 차이가 명확한 거죠. 그 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블랙 요원이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위장 신분으로 뭐 대부분은 해외에 파견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단 국내에도 뭐 가끔씩 파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주로 해외로 이제 파견되는 우리 공작부서의 공작관들을 네. 우리가 흑색 요원이라고 하는데 블랙 또는 블랙 요원, 흑색 요원이라고 합니다. 흑색 공작관이라는 표현도 이제 쓰는데 별칭으로는 까마귀라는 표현도 이제 까마귀라고요? 씁니다. 예, 까마귀라고도 표현을 블랙이라 그래가지고 쓰기도 했는데요. 이 블랙 요원들은 그럼 어떻게 선발을 하느냐? 우리 공작부서 자체 내에서 어떤 임무나 파견 지역이나 그리고 또 언어도 있지 않습니까? 예. 파견 지역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그 공작부서에서 적임자 공작관을 선발해서 파견을 이때 하게 되고요. 파견돼서 블랙 요원들의 가장 중요한 이 요소는 네. 신분을 위장하는 거죠. 기본으로. 왜냐하면 그렇죠. 신분 위장이 되지 않으면 기본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래서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서 뭐 필요하면은 위장 업체를 설립해서 또 운영하기도 하고. 가짜 회사를. 예. 그러니까 실제 뭐 운영도 합니다. 어. 예, 실제 운영도 하고 네. 뭐 위장으로 이렇게 하면은 뒷감당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실제 운영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기존의 업체나 조직 단체 예. 이런데 협조를 받아서 뭐 지사장을 나간다든지 그런 어떤 편성 여건으로 활용해서 또 나가기도 합니다. 짧게 여쭤보면 궁금한 거는 가족들도 몰라요? 까마귀로 활동하셨던 거죠? 저는 직접 까마귀로 이제 블랙 요원으로 활동은 하지 않았고 예. 제가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블랙 요원들의 본부 데스크는 제가 일정 기간, 하셨구나. 예. 장기간 좀 했습니다. 해서 뭐 우리가 어떤 활동 방향이나 지시도 내리고 또 필요한 지원도 이렇게 해주는 게 본부 데스크의 임무인데 그걸 한 몇 년간 본부 데스크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몰라요, 그러면? 가족들은 블랙 요원 같은 경우는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예. 또
본인 혼자 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고요. 그래서 나가서 블랙 요원들이 어려운 점이 제가 이제 담당했던 우리 후배 직원 같은 경우는 한 10년 가까이 해외에서 근무를 하다가 들어왔는데 자녀가 아들이 조금만 어릴 때 나갔다가 이제 국내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청소년기에 되다 보니까 여기 적응을 못 해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걸 그래요? 예, 그런 애로점들이 블랙 요원들이 갖고 있는 애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궁금한 거는 이제 대북 공작이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북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북한이 지구상에서 첩보 활동이 제일 어렵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단 평양에 극소수 외교관이나 해외 상사 주재원 뭐 이런 사람들 빼고 외국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방의 정보기관에서 그 외모로 그대로 접근하기는 불가능. 그렇다면 뭐 한국인들 비슷한 외모를 갖췄으니까 편하냐? 일단 북한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죠. 그렇죠. 무슨 뭐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들어가서도 활동을 한다 그래도 단 아마 한 1분 정도만 북한 주민하고 얘기하다 보면 벌써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감시 체계에 의해 가지고 보고가 될 거거든요. 제가 과거에 평양에 갔을 때 하도 감시원들이 붙어 다니는 게 싫어가지고 몰래 그 사람들이 없을 때 호텔 밖을 벗어나가지고 나간 적이 있어요. 뭐 캄캄한 그 지하도 조명도 없는 지하도 건너가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뭐 빙수 팔고 이러는 거 구경하다가 그다음에 옆에 가가지고 가전제품 파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좀 둘러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누군가 다가와가지고 이 선생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바로 들켰군요. 한 5분도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니까 첫째는 외모 자체가 벌써 평양인데도 주민들이 보기에 이상하다 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그 김일성, 김정일 배지 초상의장을 안 달고 돌아다니니까 금방 신고가 와가지고 바로 보고가 돼가지고 그 보위원들이 달려와가지고 저를 이제 다시 호텔로 데려갔죠. 그러니까 감시망도 상당히 촘촘한가 봐요, 그렇죠? 그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김일성이 과거에 1950년대 뭐 이때 그 이미 5호 담당제라 그래가지고 5명 가운데 5집 가운데 한 집은 이게 유급 당원이에요. 그러니까 보위원이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월급 주는 정보원이라서 그 집의 그 동향들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나 이런 것까지도 전부 아주 철저히 그물망처럼 통제 감시를 하게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이게 뭐 과거에 뭐 조선시대 오가적 통법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감시 체제, 상호 감시 또 뭐 총화 이런 것들이 있고 최근에는 북한도 이제 여러 가지 첨단 통신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것까지 동원해 가지고 그런 반체제 이런 거는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 일반적으로 대북 첩보 활동 휴민트를 뭐 그 주민들 사이에 파고들어서 외부에서 한다? 이거는 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정 국장님. 그래서 방금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북한 내부에서 우리가 공작 활동이나 정보 활동을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우리가 휴민트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 해외에 나와 있는 아무래도 북한 요원들을 해외에 나와 있는. 아마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공작 활동을 주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해외파 우리 저희가 이제 해파 요원이라고 표현을 주로 하는데요. 해파 요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접근을 하느냐, 뭐 공작관들이 직접 접근을 할 수 있는 루트도 뭐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루트보다는 대부분은 우리 북한 해파 요원들이 현지에서 어느 외국 에서 활동하는 그 지역에서 뭐 활동하는 우리 국내인이나 또 현지인과 어떤 개인적인 사업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통해서 그 중간에 매개체가 있는 거죠. 저희랑 연결해주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북한에서는 사상 교육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포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약점이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충분한 사전에 이제 만나서 래퍼를 형성을 하고 또 친밀감을 쌓는군요. 친밀감을 쌓고 어떤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결국은 저희가 이렇게 해보면은 뭐 모든 공작원들이 마찬가지지만 북한 요원들, 해파 요원들 같은 경우도 가장 우선 뭐 모티브는 협조하는 동기들은 금전적인 부분이 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무시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근데 북한 요원들 같은 경우는 꼭 돈만이 아니라
이 돈 외에도 사실 뭐 해외 나오면 북한 체제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나 이런 염증이 게 좀 또 생기죠. 염증이 네. 생기잖아요. 그런 이데올로기 측면도 있고 또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보험을 든다는 차원의 뭐 우리 대한민국과 연을 걸어놓는다든지 그다음에 자식들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걱정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뭐 정보 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슬슬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 국장님 대체 어떤 업적을 세웠느냐, 뭘 알아내셨냐, 휴민트를 통해서. 그럼 대체 아니 세상에 그 큰 특종을 하셨어요. 김정은의 이름이 우리가 한때 다들 김정운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김정은이라는 거를 첩보를 입수하셨다고요. 예. 그때가 이제 2008년 이제 아까 이 박사님 말씀한 대로 2008년에 김정일이 이제 스트로크를 맞고 2009년부터 이 후계자 김정은에 대한 어떤 언급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때 마침 또 김정일 요리사였던 일본의 후지모토 겐지가 김정운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언론에서도 이제 후계자가 김정운으로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저희 국정원에서도 그 후계자 김정은에 대한 이름을 정확한 어떤 정보를 확 단정하지 못한 당시에도.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이거 뭐 그런 어떤 정보를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운영하는 공장망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와서 지금 긴급하게 좀 접선을 했으면 좋겠다. 만났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제가 그날 밤, 제 기억에는 그날 밤에 바로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나가서 만나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건넸던 문건이 보니까 북한 평양에서 각 해외 공간에 하달된 전보문 형태의 지시 문건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 길지는 않았던 기억이 있고 내용에 김정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대장 동지라는 후계자라는 그런 용어 자체는 없었고요. 김정은 대장 동지를 뭐 우리가 받들어서 잘 모시자 아마 그런 내용에 간단하게 김정은 이름이 딱 명시된 최초의 문건이었죠. 저희가. 그래요. 그래서 기존에 뭐 이 공장망 같은 경우는 신뢰성이 사전에 충분히 검증된 우리 공자원이었고 그래서 그리고 북한 문건 자체가 보면은 이게 가짜 문건인지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경험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서 이거는 뭐 좋은 자료다. 네. 그래서 본부로 돌아와서 이제 저희 분석 부서로 이제 이첩을 했죠. 이첩을 했더니 본부에서도 사실 처음에는 이거 허위 문건이 아닌가 뭐 그런 조금 의심도 있었는데 나중에 결국 이제 뭐 그랬군요. 네. 아예 김정은 딱 박힌 문건을 입수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아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김정은이든 김정운이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만약에 정 국장님이 사전에 입수를 하지 않았으면 국가정보원이 아마 큰 망신을 당했을 겁니다. 또 왜냐하면 명예와, 계속 운이라 그러고 사실 지금도 김정은의 영문 이름은 UN이잖아요. 은이. 네네. 우리가 보통 은 하면 EUN으로 쓰는 분들도 맞네요. 많은데 UN이니까 그 당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뭐가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셨단 말이에요. 그거 만약에 보고가 안 됐으면 계속 국정원이 운이라 그랬는데 어느 날 북한 방송에서 은 하고 나오면 언론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이고, 네. 후계자 이름도 모르고 뭐 예산 가지고 그 많은 예산 인력 가지고 뭐 하냐 난리를 칠 텐데 그 1등 공신자를 제가 오늘 만나봤어요.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셨군요. 아유, 과찬이십니다. 아니 그런데 요즘 사실 한 가지만 짧게 궁금한 게 여쭤보면은 저희가 얼마 전에 다루기도 했지만 김주애 이름 가지고도 지금 논란이에요. 김주애가 맞냐, 얘가 맞냐. 뭐 아직 이제 활동은 안 하시지만 예, 가독해 보시면 어때요?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유현우 우리 전 대사님이 전일춘 그 장인어른이죠. 사이가 장인어른이 있고 뭐 대동강 유람선 때 주애를 안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주애는 아마 제가 이름이 뭐 거의 99%는 주애가 맞아요. 주애가 맞는 걸로 저는 뭐 지금 그렇군요. 또 이렇게 전직 근데 아직 국장님께서 뭐 정확하게 그 아마 김주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서나, 문서화된 게 입수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또 김정은에 이어서 김주애가 맞을지 한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자 이제 첩보의 세계를 한번 짚어볼게요. 이게 첩보의 세계라는 게 정말 상상하지 못한 다양한 기법들과 사례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일단 영화 속 이야기부터 실화까지 저희가 다양한 사례를 한번 국장님과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 사례를 빼놓을 수가 없죠. 스파이 하면은 떠오르는 게 바로 이중 스파이입니다. 이거는 관련 영상부터 일단 한번 보시죠. 여기까지입니다. 만 명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만약 거짓말일 경우 고발당하고 스파이가 되는 겁니까? 이 첩보 영화 하면 빠질 수 없는 그 영화 베를린인데 그러니까 전지현 씨가 그 이중 스파이 유혹을 받는 역할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좀 흔한가요? 그 전설적인 스파이들 중에 여성들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이제 여성 이중 스파이는 아마 마타리겠죠. 그렇죠. 네. 거의 100년 넘게 이제 지났는데도 아직도 인교 회자가 되고 있는 인물인데 원래는 네덜란드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캠벨 맥클라우드라는 이제 그 군인을 따라서 당시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 자바 섬으로 결혼하고 갔는데 여기서 그냥 잘 지냈으면은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을 텐데 네. 남편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이혼을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지니까 당시 자바 섬에서 했던 그 벨리 댄스 같은 거를 이제 추면서 선풍적인 이제 인기를 끌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그 마타리,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어로 약간 태양 내지는 여명의 눈동자 네. 약간 이런 거고 본인도 되게 신비롭게 포장을 하면서 많은 이제 고객들을 이제 유치를 하거나 알게 됐는데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작관 입장에선 최고의 공작원이죠. 뭐 이제 많은 사람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프랑스도 접촉했고 독일도 접촉하면서 이제 이중 스파이 혐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이중 스파이 혐의로 2017년에 이제 총살을 했는데 1999년쯤에 영국 MI5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 1915년쯤에 마타리를 인터뷰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자신들이 봤던 기록으로는 네. 이중 스파이 혐의가 없다라고 했지만 뭐 밝혀진 건 없습니다. 참고로 그 패션업계 아이콘이었던 코코 샤넬도 모자 작전이라고 불렀던 이제 첩보 작전의 2차 세계대전 때 투입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또 여러 진위 여부 논란이 있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중 간첩이라는 게 사실 상대 스파이를 이제 우리 편으로 좀 돌려보려는 그런 전략이에요. 이게 영화적인 상상일지 아니면 실제 공작일지 영화 하나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 동무는 저를 통해 지령을 전달받게 될 거예요. 남조선 혁명 사업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디로도 떠나면 안 돼요. 남과 북만 아니라면. 자, 영화 이중 간첩이에요. 아니 이중 스파이가 실제로 공작 활동 하시면서 종종 보셨나요? 그럼요. 종종 하고 저도 뭐 운영을 또 실제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했었고 다른 국가의 어떤 스파이를 이중 스파이로 활용하는 스파이 세계에서 흔한 일이고요. 이중 스파이는 이제 저희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적국이나 뭐 제3국의 정보기관의 어떤 직원이나 에이전트를 우리가 직접 역용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적국이나 외국 제3국 정보기관이 포섭하려고 하는 어떤 이 대상자를 위장 포섭시켜서 활용하는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외국에서 국내인을 국내 유학생을 뭐 해외 나가 있는데 누가 접근해서 하더라. 그러면 이 학생이 저희한테 제보를 예를 들고 했다. 그러면 저희가 역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실질적으로 옛날 과거의 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련의 정보 전쟁 기간에 이중 스파이가 세계 역사를 바꿨다고 할 만큼 그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게 이중 스파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장님 얘기도 조금 궁금한데 혹시 들려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그거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군요. 조금, 자, 또 기밀을 지켜야 하니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첩보 기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미남계. 미남계를 빼놓을 수 없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보통은 미인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미남계도 많이 사용했고요. 저는 절대로 투입될 수 없는 작전이 바로 이제 미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잘 보시면 옛날 007 영화 보시면 지금은 M이라는 역할, 국장 역할이 여성이 나오지만 예전에는 무조건 남성이었고 중간에 007과 M 사이에 있었던 캐릭터가 하나 있었어요. 머니penny. 여성이었고 예전에는
남자 상사의 비서들이 있었는데 비서들이 대부분 여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을 포섭하면 이제 목표물의 각종 정보들을 쉽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특히 동구권에서 슈타지라는 이제 동독 첩보 기관이 이걸 많이 사용을 해서 로미오 프로젝트라고 불렀던 이 남성 민항계를 사용해서 정보를 빼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영화 저 스파이 장면도 나오지만 훤칠하게 잘생기면 눈에 띄지 않나요? 그래서 뭐 외모가 어떤 정보 활동하는 데서 도움이 될지 아니면 방해가 될지 그거는 저는 케이스마다 좀 상황마다 틀릴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보고 미인계나 미남계가 어떤 휴민트 어떤 대상자를 포섭하는 유용한 수단이기는 하지만은 저는 뭐 재직 기간 동안에 이걸 뭐 계획적으로 해서 추진을 해본 적은 없는데 실제 저희 후배 직원 중에 해외에서 파견돼서 활동하던 우리 블랙 요원이 우연히 인접 국가에 갔다가 현지 사업가로부터 소개를 사업적인 목적으로 갔다가 소개를 받은 어떤 여성분이 저희가 필요로 하는 고급 정보에 접근 가능한 대상자인 걸 확인을 하고 굉장히 좀 친밀하게 레포를 형성하고 접근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걸로. 그래요? 예. 그 속내막은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신분 노출도 신분 노출이지만 눈에 좀 잘 띄면 안 되는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진도 좀 함부로 못 찍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가장 우리 정보 활동하는 사람들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인물 정보거든요. 인물 정보에서도 특히 사진 정보가 또 특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정보기관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어떤 사진을 안 남기고 좀 꺼리는군요. 꺼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출장 가서 우연히 해외에서 현지에서 대상자를 만났는데 이분이 갑자기 관광지를 가는데 카메라를 들고 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휴대폰에 스마트폰 기능도 없을 때인데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그런데 사진을 찍어드릴게요 하고 찍는데 이거 어떻게 피해야 되지? 무조건 상당히, 안 찍어야 되니까. 예, 왜냐면 그 사람이 제 사진을 찍어서 뭐 어디에 넘길지도 모르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건 물론 제가 가장 신분으로 가긴 갔지만 나중에 만약에 저희가 포섭을 해서 활용을 할 때 제 사진을 갖고 있다는 거는 저한테는 큰 또 위크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나중에 제가 놀랐던 게 포섭한 이후에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그때 사진을 안 찍길래 정보기관 직원으로 자기는 의심을 했대요. 사진을 하도 안 찍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그때 제가 초임공작관이었던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임기응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제가 많이 느끼고 좀 배우는 기회가 되었죠. 네, 또 마지막으로 첩보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자, 첩보는 뭐 휴민트도 있겠지만요. 바로 비밀 장비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것도 영상 하나 보고 이어가 볼까요? Go see Patrick. He's got special equipment for you. Check the future. You're a spy. I know. 자, 그러니까 첩보 활동에 정말 뭐 기상천외한 무기들 우리가 잘 모르는 것까지 막 쓰인다는 거예요. 일부 매체를 통해 알려진 게 조금 있기는 해요. 그렇죠. 우리한테는 좀 익숙한데 북한의 이런 공작 무기에 대해서 미국 CNN이 아주 007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가 봐도 혀를 내두른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뭐 우리 상식이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독침, 펜 끝에다가 이제 독약을 묻혀가지고 즉사하게 만드는 거. 또 뭐 플래시인데 이게 알고 보면 뭐 총알이 발사될 수 있는 거 이런 정도인데 우리한테는 상식이지만 CNN한테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고요. 사실 냉전 시기 007 시리즈 초반 이때 시기로 돌아가 보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핸드폰만 갖고 있어도 스마트폰만 갖고 있어도 아마 엄청난 첨단 공작 장비가 됐을 겁니다. 그렇군요. 정말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첩보의 세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휴민트라는 게 또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야 되는 만큼 그만큼 또 감정도 힘들 겁니다. 일단 영화 하나 볼까요? 혹시 우리 만나는 거 누구한테 말한 적 있어요? 가족이라도? 절대 그럴 일 없지요. 조금 있으면 생일이잖아요. 오늘 최선우 심박수 평소보다 훨씬 불안했어요. 그 정도면 거짓 반응으로 나와야 되는데. 최선아가 거짓말 반응 훈련이라도 받았다는 거야? 자, 정 국장님, 이제 워낙 많은 공작원들 만나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작원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저 가장 공작 우리가 성과나 결과 이런 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교감을 나눈 공작원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한번 해외 나와 있는 북한 요원이었는데 예. 한번 만나서 헤어지고 그 공작원을 제가 포섭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분이 또 굉장히 나름대로 왜냐면 목숨을 걸고 이렇게 공작 활동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예. 고민과 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과정에서 제가 이제 포섭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예. 그분이 이제 어느 순간에 저희 헤어질 때 갑자기 포켓에 뭐 돈을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뭐 큰 돈은 아닌데 저 조카들 초콜릿 사주라고. 아유. 그래서 저는 감정적으로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됐구나. 그래서 큰 돈은 아니고 물론 큰 그건 아니지만 진짜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됐다는 어떤 그런 감동을 좀 받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또 마음을 나눈 그런 기억이 남아 있으신데 사실 아까 이영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AI 기술이 뭐 아무리 진화했어도 마두로 사태 때 적용되는 거 보면 휴민트가 여전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기는 휴민트 합니다. 없으면은 아무것도 결정적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는 없습니다. 네, 또 세 분과 함께 휴민트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